2024년 제가 주목한 범죄는 노맨스 스캠입니다. 현장 경험으로 노맨스 스캠의 예방을 위해서 A부터 Z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노맨스 스캠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는 약점을 파고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SNS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애로워하는 사람이라든지 피해자의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2단계는 약 2주 정도 그 기간이 보통 소요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하면서 접근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성물 공세라든지 호감과 신뢰를 쌓아가게 됩니다. 현장 용어로 공사를 치기 위한 공사 사이즈를 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투자를 권유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수억의 돈을 왕창 뜯어가지고 튀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결혼 중매 어플에서 만나서 무려 30억 원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 사건입니다. 보시죠. 중매 앱을 통해 만난 한 중년 커플. 남자는 대기업을 다니는 50대 남자, 여자는 갤러리 관장 40대 여성입니다. 누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무려 2년을 만났는데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외여행도 다니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술비를 이유로 돈을 여성이 요구합니다. 네, 모레 수술이 있고 돈 구할 것을 생각하다가 연락을 한다. 더 이상 돈 빌릴 데가 없는 남성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여성. 퇴직 관련 세금도 21일에 입금된다. 내일 입금되면 바로 당신 계좌로 입금되도록 할게요. 퇴직을 결정을 하고 돈을 보냅니다. 결국 퇴직금까지 건네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오래 다니셨으니까 퇴직금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퇴직을 시키는데 이제 남자의 심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은 수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낸 후 사라지고 예, 이 남자는 총 11억 원의 사기를 당합니다. 남성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게 살인이라니까. 이런 게 살인이지. 간접살인이죠, 간접살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행 갈 때, 해외 여행 갈 때도 모든 경비를 여성이 부담했습니다. 네. 피해 남성에게 명품도 사줍니다. 적극적으로 나 당신을 좋아한다라고 호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2년 넘게 교제를 했고요. 이후에 여성이 남성에게 수술비를 핑계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부모님이 유산을 남겼다고 얘기하면서 상속세 명목으로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피해 남성은 2년 동안 총 11억 원을 뜯겼는데요. 남성이 더 이상 자신에게 줄 돈을 구하지 못하자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감춰버렸습니다. 어떡해. 파렴치하다 정말. 와, 저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1년은 만나봐야 1, 2년은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지 했는데 2년을 만났으면 진짜 믿었겠어요. 2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짜 2년을 세상에. 와 신뢰를 쌓는다는 건 이 모든 부분들 지금 요즘 발생하는 노맨스 스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보통 2주 단계에서 서서히 그 본색을 드러내고요. 2개월 이내에 모두 범행이 종료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간 것 같아서 그 기간 동안 전혀 눈치를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범행을 저지른 이 여자는 2년 동안 와, 이 남자만을 위해서 참고 지내온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서도 뭐 또 여러 가지 또 뭐 사기를 치는 건지. 노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한 번에 한 명만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어발식 사기라고 하죠. 네. 이 여성도 많게는 동시에 5명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박. 근데 저 아까 보니까 저 여자가 갤러리 관장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 직업은 진짜인가요? 그것도 않을까요? 거짓이죠. 진짜겠습니까? 조사 결과 저 여성의 직업은 무직입니다. 예, 남성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부자 부모를 둔 척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남성들을 속였고요.
예술가나 갤러리 관장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빌려갔는데 이렇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안 갚고 이러면은 의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의심받을 만한 그죠? 의심받죠. 그럼 의심받으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갚습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갚을까요? 다른 남자한테 쓰던 돈. 다단계죠. 한 달이면 갚겠어 하는데 왜 2달, 3달 돼도 안 갚아? 이러면 참을성이 이제 바닥에 나면 물어보잖아요. 네. 그 돈 갚아준다면서 이러면 아, 자기나 못 믿어?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 화를 내려고 하면 갚아주면서 아, 정말 자기가 날 이렇게까지밖에 신뢰하지 않는 줄 몰랐어. 내가 언제든 얼마든지 갚아줄 수는 있지만 그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상대는 미안해지죠. 맞아. 예, 갚아주니까. 그런 심리가 있어. 예, 그러면 꿔준 돈 받은 건데도 괜히 예. 징그럽게 끌다가 갚으면 또 미안해. 네,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서 앞서 말한 사례는 2년, 사실 이 여성이 작업한 대상자 중에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상자에게는 7년. 와, 7년 작업하는 네, 사람도 있어요. 작업하면서 빌렸다가 갚았다가 신뢰를 잃을 뻔했다가 다시 얻고 이러면서 미안한 감정 야기하고 마음에 빚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이즈 젠 공작의 크기만큼 크게 한번 꽉 끌어당기고 튀고 이렇게 한 거죠. 경찰청 조사에 따라 보면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로맨스 스캠의 피해액이 정말 놀랍게도요. 450억이 넘습니다. 이건 뭐 수면에 드러난 것만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지난 5년 동안 집계된 피해액이 138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올해만 해도요. 3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크게 액수를 사기칠 수 있으니까 2년, 7년씩 공들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로맨스 스캠이 정말 무서운 거는요. 피해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 노소. 네, 그 심지어 최근에는요. 82살, 82세 할머니께서 이 로맨스 스캠에 빠지셔서요. 15억 원 송금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충격적인 부분이 그 액수 중에는 먼저 사망한 딸의 사망 보험금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다 드린 거네. 와, 이게 나이를 가리지 않는군요. 이게 더 이 사건에서 놀라운 점이요. 그 가해자가요. 자기가 외국 국적의 의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 의사라고 하는 남자, 피해자인 할머니 모두 번역 어플을 사용해서 둘 다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외국 사람이라고 속여야 되니까 한국말로 써서 번역 어플로 보내고 할머니께서는 그걸 번역 어플로 번역해다가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어요. 만나지도 않고 돈을 준 거예요. 그렇죠. 무섭다. 자,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사건도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든 로맨스 스캠 사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느 항공사 건물. 한 남성이 출입증을 찍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남성의 직업은 파일럿이었고 선글라스가 아주 잘 어울리는 파일럿 이 남자는 자신이 만나는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성의 이모부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저기 벨트를 좋은 게 있어서 제가 아버님 드리려고 샀으니 그런 식으로 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의 이모부에게 이제 돈을 요구를 하죠. 아유, 이상하다, 이상해. 어머. 시장 승인 같은 거 다시마 같은 2천만 원씩 로비를 해야 됩니다. 아유, 머리도 잘 쓴다. 그러니까 약간 미심쩍은 이모부가 항공사 재직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약간 의심은 하셨네요. 그러니까 남성이 바로 잠적해버리죠. 알고 보니 파일럿 행세를 한 로맨스 스캠범이었는데요. 그러나 남성의 정체를 알았을 땐 이미 6천만 원을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갖고 가슴은 자살 직전이에요. 로맨스 스캠 피해자의 공통점은 자산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를 더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스캠범들의 공통점은 범죄 대상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장 승진 케이스가 있는데 로비 자금으로 해달라고 이제 계속 항상 현금으로 빼서 저수벌 많이 쓰는구나. 다 계획한 거네.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 7천만 원을 빌린 뒤에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이 비행기 조종사 유니폼을 입고 여성들에게 접근을 한 남성은 심지어 세탁소 사장님에게는 유니폼을 맡기는 핑계로 다가가서 호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참나. 예, 그냥 뭐 걸리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예. 이 가짜 파일럿 남도 초반에는 여성들에게 비행을 다녀왔다면서 선물을 사주고 심지어 집에 있는 TV까지 새 걸로 바꿔주기도 하고 일단 돈을 많이 씁니다. 여성들에게 이제 호감을 막 사는 거죠. 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소한 피해자만 4명이고요. 이들이 약 5억 원의 돈을 편취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렴치하다 정말. 대박이다. 로맨스 스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좀 비슷한 성향인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직업을 내세워요. 의사, 뭐 파일럿, 뭔가 이제 갤러리 관장. 딱 그 만날 때 꼭 그 유니폼을 입고 와서 뭔가 시각적으로 뭔가 안정을 처음에 딱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는 공항, 카페, 백화점, 주택가, 대중교통 가리지 않고 유니폼을 열심히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진짜 파일럿이라고 믿고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스캠범이 전문직 행세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뭐 제복을 입은 전문직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는 건 제복 자체가 신뢰를 주죠.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앞서 뭐 미술관 관장 같은 다른 제복 입지 않은 전문인 행세도 많이 하거든요. 의사, 변호사. 왜 그러냐면 우선 대상자들은 그 전문직이 아니거든요. 전문직에 대해서는 그 내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저 선망의 또 신뢰의 눈길만 가지고 있지 그에 대한 지식은 없다 보니까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에. 아, 거기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전문직을 사칭한 사기가 많은데 1950년대 박인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죠? 전설입니다. 7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되게 유명한. 어떤 직업을 사칭했냐면 해군 헌병 장교라는 그 직업을 사칭을 했어요. 유니폼, 그리고 전문직. 거기에 넘어간 여성의 숫자가 무려 70여 명이었고요. 그리고 이 로맨스 스캠의 거의 원조격인 킴 카스트로. 한국 여성 군인의 사진을 내걸고 내가 카스트로 킴입니다. 라고 해서 16억 원을 사취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은 진짜예요. 진짜 미군 내 한국인 여성 군인이었는데 그 사진을 도용한 거죠. 그런데 실체는 여성이 아니라 이 범죄는 4명의 남자들이었어요. 이야. 네, 그런 전문직과 유니폼을 이용한 사기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실물을 보지 않는 한 모든 보이는 게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도 그 범죄에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물로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아니면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실물로 나도 의심을 해야 되니까. 그래, 나타나기라도 하면 뭔가 흔적을 남기니까 이 사람을 특정해서 잡을 수라도 있죠. 파일럿, 예. 남. 예. 그래서 잡혔습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그렇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게다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모두 고려해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년? 그리고 피해자들 2명에게 각각 1억 3천만 원, 2억 5천만 원의 배상, 민사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돈을 줄 수가 있나? 돈이 어딨어. 여기서 명심해야 될 점은 우선 피해를 입은 걸 알게 된 순간 바로 사이버 경찰청에 들어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송금했다. 최대한 빨리 은행에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신청을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고 빠른 방법입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 이슈를 좀 다뤄봅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5,323건이나 되는데 이걸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0건. 우리는 저걸 왜 찍어 하겠지만 그 성도착이라고 해서요.
정상적이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또는 흥분을 느끼는 경우 일종의 병이라고 하지만 이 병이 있다고 해서 결코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는 그렇죠. 첫 번째로 만나볼 사건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경찰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범인이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어느 지하철역. 지금 앞에 한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가니까 바짝 붙어서 뒤에 남자가 따라가죠. 여성의 뒤를 바짝 따라붙는 남성. 여성 뒤에 바짝 붙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휴대폰을 꺼내죠. 그리고 불법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치마를 입은 여성이 보이자마자 다급히 또 휴대폰을 꺼냅니다. 같은 역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찍죠. 맞아, 저렇게 찍어요. 아이고야, 손으로. 근데 여긴 또 다른 데네. 역은 같은 데고 출구는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잠깐 스톱.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네. 출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복장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좀 짧은 옷을 입은 사람이 1번 출구 나가면 1번 출구로 가는 거고 2번 출구로 가면 2번 출구로 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자, 몰카멈 뒤에 전화 걸고 한 저 사람. 이분은 지하철역에서 이제 밤샘 근무하고 퇴근하는 현직 경찰입니다. 피곤하실 텐데. 예. 뒤에 경찰이 있는지도 모른 채 또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남성. 그리고 현직 경찰 따라갑니다. 오, 봤다. 그리고 뒤를 쫓아가서 잡습니다.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자, 경찰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역무실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 민원 내용 기반으로 그 인상착의 남자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한 10대 정도의 CCTV를 거의 한 2주치를 동시간대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출구로 가는 방향마다 항상 그 남자의 앞에는 짧은 치마 맨다리를 한 여성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 방향이 이제 위쪽을 향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월요일날 또 당연히 재발될 거라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야간 근무 끝나고 그 시간대에 정확히 맞춰 가서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이 투철하신 거죠. 저 검거된 몰카범 놀랍게도요. 직업이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체포한 뒤에 이제 바로 휴대전화를 받겠죠. 그 안에 이 불법 촬영 영상물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진짜 한심하다. 근데 휴대폰 잠금 앨범에 들어있던 영상이 모두 57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와. 2달 동안 57개. 매일 찍는 거예요? 그죠? 하루 한 이 번씩? 숫자가. 쉬는 날 없이. 예. 이 불법 촬영을 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적 환상에 대한 관음증이 과도하게 표현되는 변태적 성적 심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치료가 필요하죠, 일종의. 야, 이거 치료받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어도 제가 가서 저 이런 게 있는데 치료받고 싶어요. 창피해서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을 해온 성범죄자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교도소 갔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떤 여성을 자기가 따라가고 있더래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또 잡힌다 싶어서 다시는 교도소 가고 싶지 않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연락이 왔어요. 오. 그래서 이제 성중독 그 클리닉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긴 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은 없다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불구속? 네. 완전 상습범이면은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 중에도 계속 또 불법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57회 정도 촬영을 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상습성이 농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이 정도면 영장을 신청했었을 것 같아요. 뭐 저희들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상습성 이런 것들, 재범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반대로 검찰이나 판사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이 직업이 있고 주거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고 뭐 증거인멸할 사항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불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도 한 분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너무 답답합니다. 네. 충격적이네요. 어느 평화로운 은행안.
한 남성이 들어오는데 쓱 뭐 이렇게 두리번 대다가 번호표를 뽑았어요. 번호표를 받고 자기 순서의 창구로 갑니다. 통장 조회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은행 직원분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직원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내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 건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돌덩이를 꺼내드는데 돌멩이. 다짜고짜 뭐 화해냅니다. 오늘 한 명 죽어봐. 오늘. 그런데 돌멩이를 던지고 문을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이제 날 불러라. 자, 화분도 다 뿌려 위에만 막 부서뜨리고. 네. 다 부서졌다. 통장 조회하고 싶다 그래서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쑥대밭으로 만들고 도주합니다. 뭐야? 자, 그래서 이제 은행 직원분이 바로 따라 나가죠. 바로 따라 나가서 쫓아갑니다. 네, 그리고 동선을 얘기해 줍니다. 진짜 빨리. 경찰에게 도주 경로를 얘기를 해주고 경찰이 이제 쫓아가는 거죠. 진짜 빨리 와. 덕분에 빠르게 추격이 가능했고 자, 그래서 이제 난동범이 들어가는 걸 보죠. 난동범이 들어갔는데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찰들이 내려서 계속 가라! 따라 들어가죠, 모텔 안으로.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밖에 남자분 지금 보이시죠? 저분이 사실 주인인데 그 범인이 여기 카운터 안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정말.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희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자, 칼싸움이 시작됩니다. 칼싸움이 시작돼요. 칼싸움이 시작돼요. 뭐합니까? 범인이 여기 카운터 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지? 네. 오, 진짜 미치겠다. 재물 공개 해한번 체포합니다, 선생님. 자,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니 어디서 소리야? 네, 앞에요. 여기서 어머머머머. 여기 언제 했어? 욕을 한 적은 없어요, 경찰이. 본인이 욕을 하고 지금 성을 냅니다. 그럼 못 하는 거지. 똑바로 너가 그냥 남성분 살지 개. 갑자기 범죄의 전쟁이 됐어요. 아 너가 그냥 너가 그냥 남성분 살지 개야. 너가 그냥하고 밥도 먹고 하고 하고 다 했어. 똑같은데? 대사를 아 누군지 알아. 너가 그냥 남성분 살지. 아니, 저 대사를 진짜 똑같이. 근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굉장히 또 얌전해지셨어요. 뭐지? 이거 아프신가? 그거 뒤로 내놔. 너그 장 남청동 살제. 밥도 먹고 다 했어. 근데 아까 저게 영화를 진짜 엄청 빠져서 많이 본 건지 당황해서 그런 건지 저게 실제 상황 맞는 거죠? 실제 상황이에요. 인상 깊었나 봐요. 실제 상황이 맞습니다. 은행원의 응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남성. 이 남성은 폭력 전과가 무려 30건 이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경찰서에 가서도 황당한 얘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주체하지를 못해. 사람 안 죽이고 재물 손괴만 한 게 어디야? 당신들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런 얘기를 경찰서에서 또 했답니다. 언니, 사실 저쯤에서 딱 체포된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뻔뻔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일단 범죄와 상관없이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도 한 번쯤 그런 연기를 해보고 싶었던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딱 그 안에서는 막 화내다가 밖에 나가니까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저 전체 하나의 연극 같은. 만약에 저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면 아마도 정신과적으로 연극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고 저 행동만 한번 노리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동안 쌓이는 분노, 불만 한번 깽판 치듯이 풀어보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저지른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어떤 점들로 또 어떤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여러 차례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상당히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점, 매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을 해서 1, 2년 정도를 선고받지 않을까. 네. 자, 이번에도 장소는 은행입니다.
자연스레 전단지를 둘러보는 40대 여성. 팜플릿 같은 걸 이렇게 좀 보도 전단지 같은 걸 보죠. 뒤적뒤적 하다가 뭔가를 만져갑니다. 이거. 종이배 의심스러웠어. 여성이 훔친 것은 바로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치루에. 자, 직원이 이제 멀쩡히 있는데 직원의 눈치를 계속 살피면서 몰쓱 또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불우한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여성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기초 생활수급비가 끊기면서 생활비가 없어서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을 했네요. 사흘 동안 4곳의 은행에서 모금함을 절도한 여성. 전체 금액은 약 17만 원 정도였습니다. 3일 동안 일해도 저거보다 많이 벌었겠죠. 자, 그런데요, 이 여성이 잡힌 과정이 더 황당합니다. 이 모금함을 훔쳐서 쓰고 남은 돈을 은행에 다시 입금을 하러 갑니다. 자기 통장에? 네, 자기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남은 돈을. 이게 뭐죠? 예. 와. 그래서 그 여성을 알아본 이제 은행 직원에 의해서 네. 체포가 됩니다. 이 여성은 이미 과거에 절도죄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집행유예 기간에도 계속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뭐 습관적인 도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벽이란 게 정신과적으로 이제 준비할 때에 느끼는 긴장감, 짜릿함, 그 다음에 실행할 때의 짜릿함, 그 다음에 성공한 뒤에 안도감과 성취감, 이런 것에 이제 중독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도벽 행위자들의 상당수가 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나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꽂힌 어떤 물품들을 계속 훔칩니다. 훔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훔치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보면 확실하게 현금만을 노립니다. 절도 과정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나 쾌감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저 사람은 그런 정신과적 질환과는 좀 거리가 멀고 절도가 너무 쉽고 자기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적발당하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깔려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해봤자 뭐 얼마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좀 있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미국 영상인데요. 스케일 크겠는데요? 사이즈가 미국에는 큰 미국이라고 손 하니까, 도둑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스케일이 큽니다. 자, 미국의 큰 손 도둑들 확인해 보시죠. 미국 콜로라도주 어느 주류 매장 앞. 밤 시간인데 차량 한 대가 슬금슬금 와요. 잡는 거 아니야? 이거 브레이크를 잡았어야지. 미국은 저러면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 문을 부딪히고 그래서 나와서 이거 상황을 확인하는 줄 알았더니 그대로 돌진합니다. 어머. 옆에 있는 사람이 조속에 내는 사람이 뭘 막 집어 던져요. 지금 안에 사람이 있는 건가요? 이거 주류 매장입니다. 주류 매장. 어머. 자, 3번째 박았죠. 이 정도면 이제 일부러 박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4번째. 여기도 영화 많이 봤네. 영화에서 보면 한 번에 다 부서지거든요. 차량이 후퇴하고 자, 그리고 한 사람이 나오죠. 아까 의자 던진 사람. 맞죠? 네. 테이블 같은 거 던진 사람. 그리고 이제 주류 매장 안으로 쓱 들어가죠. 문을 뜯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 안 뜯어져요. 어떻게 한 사람이 또 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경찰도 없고 이게 그냥 소리가 꽤 크게 났을 텐데. 자,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술 훔치나? 자, 각자 흩어져가지고 지금 CCTV에 찍힌 장면인데 일단 현금을 털죠. 카운터를 탈탈 텁니다. 그리고 다른 카운터도 이제 털기 시작하고 이 와중에 한 사람이 이거 뭐 하는 걸까요? 모자 쓴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뭐죠? 어떤 기계에 집착하는 남성. 그때 첫 번째로 등장한 남성이 쇠사슬을 끌고 오는데 자, 조명이 켜져 있는 기계에 쇠사슬을 칭칭 감아요. 그리고 차에 연결합니다. 누구 안 와요? 와. 저 기계를 통째로. 이들이 노리던 기계의 정체는 바로 ATM이었습니다. 자, 영차하면서 ATM기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트럭에 실어요. 와. 저거 위치 추적 이런 거 없나? 불과 6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자, 잠시 후에 이제 예, 경찰이 왔죠.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에요? 네. 날 샜는데. 갔어. 총을 들고 경찰이 왔는데 이미 도둑들이 도망간 이후입니다. 자, 주류 매장 내부의 상황이고요. 주류는 거의 뭐 안 가져가지는 가져가네요. 않았고 카운터가 아수라장입니다. 현찰 가져갔고 그리고 ATM기를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대단하네. 망연자실한 경찰들. 범인들은 경험이 많은 듯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게 안에 ATM기가 통째로 뜯겨 나갔고요. 권총이 들어있는 현금 상자를 훔쳐서 또 처음에 저 차량이 막 부딪힐 때 사고 걱정을 했잖아요. 저 차량도 훔친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확실히 히든아이를 하면서 미국 사례들을 저희가 가끔 보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미국이 좀 출동도 늦고 검거율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예. 진짜 너무 달라요. 저 범죄는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한국이었으면 첫 번째 딱 들이박았을 때 바로 와요, 지금. 우리는 뭐 1, 2분 안에 진짜 와요. 박을 때쯤 이미 다 누가 찍고 있을걸요, 네, 영상으로. 저 그게 너무 신기하면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걸 4번이라고 해서 소리가 엄청 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절도 검거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고가 뭐 10번 됐으면 20%. 그렇게 더 너무 낮다. 그건 너무 낮아요. 40%. 못 잡은다고 봐야 되는데. 20%. 저도 한 40%? 아, 진짜? 그래 잡긴 잡아야지. 네, 역시 소유 씨가 경찰관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유 씨가 경찰관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16%입니다. 와, 16%. 2번도 안 돼. 16%는 너무 심하다. 10번 나면은 2번도 못 잡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훔치나 봐요. 대한민국은 70%. 물론 이제 강력 범죄는 훨씬 대한민국은 검거율이 더 높죠.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는 뭐 8, 90% 넘어가는데 97%가 넘습니다. 그렇죠. 방금 보신 미국 영상과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 남자를 보십시오. 얼굴을 꽁꽁 싸맸죠. 일단 뭔가 의심스러워요. 네, ATM기를 한번 쓱 봅니다. 여기 저 ATM기 돈 뽑는 데예요. 저 비치죠? ATM기 비치는 거 보이시죠? 네네. 예. 자,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날 또 온 거예요. 어머. 자, 그리고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여기는 이 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보안업체 경비실입니다. 며칠 후에 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가죠. 과감해. 그리고 한참을 안 나오다 2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데요. 뭐지? 자, 2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열쇠를 챙긴 남성은 은행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은행 안에 어디론가 가서 뭘 열쇠를 뒤적뒤적해요. 일 돈 많이 현금 들어있는 네. 거긴가? 열쇠를 여러 개 하다가 들어갑니다. 뭐요? 자, 이 안이 무엇인지 저희가 또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그 현금 지급기 뒤쪽입니다. ATM기 뒤쪽이에요. 저 어떻게 알아? 이 내부자 아니에요, 내부자? 어떻게 저런 거 알죠? 네, 현금인 지급기 뒤쪽에서 이제 돈을 다 챙기고 나서 소화기를 한번 뿌립니다. 증거인멸 시도하는 거죠. 와, 이거는 영화 봤다. 단 5분 만에 현금 인출기 뒤에서 1,900만 원을 훔친 남성. 이 남자는 범행을 계획하면서 은행의 ATM기 앞에서 경비업체의 출동 속도까지 확인을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얼마 만에 여기에 도착하는지 사전 답사를 아주 치밀하게 했고요. 그리고 출입문 비밀번호로 경비실에 숨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2시간 동안 경비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직원을 꽁꽁 묶습니다. 아, 진짜요? 와. 못 나오게 결박하고 열쇠를 강취합니다. 강제로. 은행 안으로 들어가서는 1,900만 원을. 아니, 저걸 어떻게 알죠? 저는 ATM기 뒤에서 훔쳐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네, 이 남성이 그 경비보안업체에서 일했던 전직 보안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우리가 사실 이런 부서들은요, 퇴직한 직원들이 수시로 생기면 비밀번호 변경 이런 것들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냥 간과해놓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이런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침입해서 수많은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겠죠. 네. ATM 기계를 열고 열쇠를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열쇠도 같이 훔친 거예요. 그걸 지금 짚는 거예요? 네, 왜냐면 ATM기 뒤로 가서 네네. 저기에 대해서 돈만 뺐으니까 네. 색깔로 된 저기 열쇠 구멍을 그러니까 저것까지 훔친 거잖아요. 예리합니다.
우리 방구석 경찰 아주 예리해요. 칭찬합니다. 네. ATM기를 여는 마스터키는 기계 뒤에 비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기계 빨리빨리 뭘 할 때 수리하고 해야 되니까 네. 기계 근처에 열쇠가 있었구나. 자, 근데 이제 이 남성의 이런 치밀함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약 보름 전에는 자신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은행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의 CCTV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아주 치밀한데? 이 남자의 기가 막힌 행동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 네. 범행 약 열흘 전에는 피해 은행의 지하 주차장과 출입구 인근을 촬영하는 CCTV를 조작해서 천장 쪽을 촬영하게 만들어 놓고, 범행 3일 전에는 은행 후문의 지문 인식기와 연결된 전선을 절단해 놓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치밀하다.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완전 범죄를 시도할수록 더 증거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잡히잖아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게 범죄수의 철칙인데 화잡혔어. 자기 흔적을 숨기려고 저렇게 많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마다 다 흔적이 남아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와 관련된 증거들을 전부 수거를 해서 범인을 특정해서 수배를 내렸는데요. 수배가 내려진 줄도 모르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이 범인이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 20시간 만에 전격 체포가 됩니다. 와 20시간 만에. 한국 경찰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루도 안 돼서. 아까 미국이랑 완전 비교되잖아. 이렇게 치밀한 사람 20시간 만에. 이번 사건 특수 강도와 감금,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재물손괴죄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왜요? 집행유예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감금하고 결박하고 막 폭행도 그랬는데. 감금했는데? 이 사람이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이 됐고요. 결박은 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이런 점들이 양형이 아마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합의라는 거 진짜 없어져야 돼. 자,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고요.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사건 사고가 급증하는 또 연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연말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음주운전 사고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2022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하루에 평균 약 56건. 자, 이 충남 천안에서 성탄절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멀리 차 보이죠? 아이고, 그대로 돌진하네. 사람이 없어봐. 사람이 없어 다행이네 진짜. 이게 새벽 2시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술을 먹으면 저 지경까지 운전하냐. 음주운전 때문에 처참해진 가게의 모습. 이거 식당인 것 같은데.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1,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야, 141. 그리고 서울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음식점인데요. 어머, 진짜 저런 것도 아, 이거 완전 추락셀이야, 그냥. 어떻게 저러지? 깊게도 들어갔다. 네. 가게 아니 뭐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는 멍하니 앉아 있는데요. 자, 경찰이 출동하니까 후진을 시도합니다. 아유, 참. 자, 그리고 경찰에게 급발진 사고예요. 아유.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는데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또 있어? 네. 그리고 대전에서 있었던 12월 어느 날 새벽 2시에 발생한 사건. 자, 견인 차량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도로를 지나가다가 견인 차량에 기사님이 지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을 발견합니다. 눈길이네 또. 차량 단독 사고인데 이거 술 먹은 것 같아. 빨리 와보세요. 중앙분리대 받고 지금 도망가려고 그래. 자, 중앙분리대를 받고 지금 견인기사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했습니다. 진짜 빠르다, 우리 경찰. 그런데 갑자기 이 차가 도망가요. 눈길에. 와. 저 얼마나 위험한데.
자, 그리고 예, 지금 이제 견인 기사님이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죠. 길에 안 돼, 네, 안 물도 많이 돼. 왔어요. 미끄러졌어. 아, 좁은 골목길에 계속 주행랑. 예, 그러다가 한 빌라의 주차장으로 쏙 들어갑니다. 여기 숨으면 경찰이 모르겠지. 예, 견인 기사님이 따라가가지고 상황을 보는데 이 와, 앞에 저대로 운전이 돼요? 그 차가 움직인다는 것도 신기하죠. 중앙분리대와 차량을 박살낸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 도로 위였잖아요. 사실 다른 차량이랑 박을 수도 있었고 심지어 눈길인데 진짜 큰 사고 날 뻔해. 견인기사님이 진짜 맞아요. 압박해서 그나마. 큰일 하셨네요, 정말.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간 확대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마약운전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리운전과 또 관련된 일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자, 이것도 연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길가에 차를 주차해 두고 이 운전하시는 여성분이 건너편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를 지켜보던 한 남성이 차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차 운전을 하는 여성을 한참 바라보는데 슬금슬금 이동하더니 차에 타는 남성. 이거를 전화하던 여성이 보고 이를 목격한 차주가 남성에게 가는데요. 누구세요? 어머머머 무서워. 아저씨 누구세요? 대리 부르셨죠? 전화 안 불렀는데요. 어머, 안 불렀는데. 차가 하셨나 보네. 안 돼, 안 돼, 안 네, 돼. 그리고 안 돼. 다시 이제 전화를 걸러 가는데 그 여자분을 남자가 따라가서 왜 저러는 거야? 자, 그리고 피해자분이 신고를 했어요. 인근의 CCTV로 이 남자의 경로를 추적을 했고요. 다 찍혔네요. 밤 11시에 끈질긴 추격 끝에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합니다. 차에 타 있나 보다. 네. 자, 그리고 나오는 범인을 재빠르게 제압을 했습니다. 범행 24시간 만에 무차별 폭행범을 검거를 했습니다. 보통 대리기사님은 이거 차 맞아요라고 확인하시고 그러고 다시. 네, 뭐 안전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타는데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타가지고 저 사람 차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네. 본인의 차인 듯 자연스럽게 탑승했던 범인. 우리 되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대리기사인 척하면서 실제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만약에 이 피해자가 정말 대리를 부르고 기다리는 중이었다면 그냥 운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큰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네. 차 키를 뺏어서 강취해간 이런 사건이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 남성 저런 만행 저지른 게 처음이 아니었고요. 그런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러워. 저 사건 일어나기 약 10분 전에 또 다른 차량에서 그 차량에는 여성분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차문이 열려 있었고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 남성 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뒤에 그 여성을 마구 폭행을 하고요. 가방하고 차키 내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폭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질렀던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뭐야? 여성 혐오자인가? 왜 그러는 거야? 날 10분 사이에 와, 두 번씩이나. 근데 뭐 지금 이 범인이 진술하는 내용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요. 나는 다음 날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다. 여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사실 술에 취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정컨대 예를 들면 장기간 뭐 여행 계획이 만약에 실제 있었다고 한다면 강취한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근데 행동 자체 패턴이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대리기사 부르셨죠? 아니에요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동선을 따라갔고 이 사람 뒤돌아있을 때 가해를 했고 이거는
술 먹고 했다라는 이유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영상에 다 찍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요즘에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주치 감염 때문에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걸 노리고. 근데 그 부분도 정말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형법 제10조에 심신상실이나 미약일 경우에 감경하여야 한다,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조두순 사건 이후로 그 형법 제10조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판사가 사안을 살펴보고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경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술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한국의 셜록 홈즈라 불리는 경찰학자 표창원, 그리고 수십 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강력계 형사 이대우의 예리한 시선을 담은 히든아이는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 중인데요. CCTV, 경찰 바디캠, 블랙박스 등 영상에 포착된 범죄 사건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치는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로 한 가지 사건을 대한민국 범죄 전문가 3명의 시각으로 소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히든아이, MBC에서 시청해보시길 추천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